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흐로닝언 폴렌담입니다. 흐로닝언은 4-2-3-1을 바탕으로 윌룸손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윌룸손은 하프스페이스 이동과 마무리 감각이 좋아 박스 안과 밖에서 모두 위협을 만들며 공격의 중심을 잡습니다. 반 베르에는 폭을 넓히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며 윌룸손의 침투 루트를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타하는 중앙에서 전환 패스와 드리블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주며 전진 패턴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흐로닝언은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의 공격 숫자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해 세컨볼과 슈팅 빈도가 꾸준히 높아집니다. 홈에서는 이 박스 점유 패턴이 더 강화되며 상대 수비가 압박감에 쉽게 흔들리는 흐름을 만듭니다. 폴렌담은 4-2-3-1을 쓰지만 전개는 보다 직선적이며 베어만을 향한 빠른 전진 패스가 공격의 중심입니다. 베어만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가 좋고 그 주변에서 쿠아스와 미렌이 세컨볼과 컷백을 노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패턴을 만듭니다. 쿠아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폭을 넓히고 미렌은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결정력으로 위협을 더합니다. 다만 세 선수가 공격 성향이 강해 공을 잃었을 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풀백이 전진한 상황에서 공을 끊기면 더블 볼란치 주변 공간이 쉽게 열려 수비 라인이 깊게 말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결국 득점력은 좋지만 세컨볼 처리와 마크 전환이 불안정해 실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이 경기는 흐로닝언의 후반 박스 점유 패턴과 폴렌담의 빠른 전진 공격이 맞붙는 양상입니다. 흐로닝언은 전반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타하의 전환 패스를 활용해 리듬을 잡고 후반부터 박스 주변의 공격 숫자를 집중시키는 파도,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에서 반 베르엔의 체인지 오브 디렉션과 윌룸손의 침투가 결합되면 폴렌담 수비 간격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렌담도 베어만의 제공권과 쿠아스의 돌파로 득점을 만들 여지는 있으나 공을 잃는 순간의 전환 속도와 세컨볼 경합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흐로닝언이 박스 점유와 전진 압박으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전체적인 응집력 역시 홈팀 쪽이 우위에 있습니다. PSV 헤라클레스입니다. 아인트호벤은 4-3-3을 기반으로 르번판 본멜의 침투를 중심에 두고 공격이 전개됩니다. 그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파고들어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결정력이 뛰어납니다. 페리시치는 폭을 넓히며 크로스와 중앙 침투를 번갈아 시도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스아우터는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아인트호벤은 투 측면의 넓은 움직임과 중앙 침투를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에 침투 타이밍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을 자주 쓰며 특정 기대값을 꾸준히 높이는 팀입니다. 헤라클레스는 4-2-3-1로 나서며 쿨레노비치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는 제공권과 등지기 능력으로 이선의 기점을 만들어주지만 넓은 활동폭이 크지 않아 전개가 느려질 때 답답함이 생깁니다. 반 기스트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역습시 빠르게 쿨레노비치 주변을 지원하고 브룬스는 롱패스와 세트피스로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정리가 불안해 실점 위험이 반복됩니다. 특히 풀백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박스 앞 공간이 크게 열리며 수비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의 완성도 높은 공격 패턴과 헤라클레스의 수비 불안이 그대로 맞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아인트호벤은 르번판 본멜의 침투와 페리시치의 넓은 움직임을 활용해 박스 앞 패스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헤라클레스가 내려서더라도 간격 관리가 흔들리면 르번판 본멜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결정적인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아인트호벤의 니어 포스트 루틴은 헤라클레스의 조직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득점 기대값이 크게 높아집니다. 쿨레노비치를 활용한 헤라클레스의 반격 여지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유지 능력에서 격차가 존재합니다. 종합하면 아인트호벤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즈볼레 시타르트입니다. 즈볼레는 4-2-3-1을 기반으로 볼 주변의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점유율을 높이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볼이 들어간 구역마다 자연스럽게 두세 개의 패스 옵션이 열리고 이 구조를 통해 압박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톤스는 박스 안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가 안정적이며 오스팅은 라인 사이에서 전진 드리블과 전개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합니다. 은바요는 터치라인 폭을 넓히며 속도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컷백이나 크로스로 마무리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즈볼레는 이선을 촘촘하게 묶어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상대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 한 번에 전진하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교체 자원도 비슷한 성향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가 많아 후반에도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시타르트는 541 블록을 기반으로 라인을 낮추고 박스 근처를 두텁게 쌓아 수비 안정에 집중합니다. 롬베이크는 수비 라인 앞에서 차단과 전진 패스를 모두 담당하며 템포 조절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피터스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돌파와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만드는 타입입니다. 브리타이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경합과 전진 패스를 겸하며 공격 전환 시 숫자를 더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체적인 공격은 탈압박 이후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의 역습 타이밍을 찾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다만 장시간 내려서는 방식은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을 동반하고 윙백의 체력 부담이 커져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는 약점도 드러납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즈볼레와 블록을 낮춰 버티는 시타르트의 구도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즈볼레는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만들며 짧게 풀어가는 흐름이 매끄러워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과 공간 점유에서 앞서기 쉽습니다. 코스톤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하고 오스틴과 은바요는 라인 사이와 측면에서 흐름을 이어주며 시타르트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타르트는 롬베이크와 브리타트를 중심으로 버티고 피터슨의 돌파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면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드볼 대응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 경우에도 즈볼레의 네트워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와 컷백 허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체 자원에서도 즈볼레가 우위에 있어 경기 후반 흐름까지 고려하면 홈팀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드렌 브레스투아입니다. 스타드렌은 351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집중시키며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알타마리는 우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고 반대 윙백과 투톱이 동시에 침투해 박스 점유율을 높입니다. 블라는 원터치 전개와 중거리 능력이 뛰어나 박스 앞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론지에는 탈압박과 세컨볼 정리의 강의 전환 과정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중원 흐름을 조율합니다. 스타드렌의 중원 라인은 활동량이 좋아 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빠르게 선택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블라의 킥과 알타마리 투톱의 침투를 활용해 꾸준히 슈팅 볼륨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브레스트는 4-3-3을 사용하지만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빌드업 특성 때문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뛰어나지만 넓은 활동폭은 부족해 전방 압박에서 기여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패턴이 롱볼과 크로스 중심으로 단조로워지고 세컨볼 가담이 부족해 연속 공격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델카스티오는 패스와 킥 퀄리티가 위협적이지만 공격 비중이 과하게 집중돼 패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마그네티는 넓은 구역을 커버하려 하지만 팀 전체 간격 문제가 심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브레스트는 경기당 1.6실점을 기록할 만큼 라인 관리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교체 카드에서도 전력 저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경기는 중원 장악력과 전술 밸런스, 교체 카드 깊이에서 스타드렌이 한 단계 앞서 있는 구조입니다. 알타마리의 좁은 공간 돌파와 블라의 패스가 결합하면 브레스트 수비는 라인 간격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와 델카스티오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전개가 단선적이라 스타드렌이 흐름을 잃기 시작하면 공격이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패턴이 있어 스타드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슈팅을 90분 내내 버티기 어렵습니다. 교체 카드에서도 스타드렌은 속도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브레스트는 조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스타드렌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 볼륨을 꾸준히 쌓아 승리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 구도입니다. 메스 PSG입니다. 메스는 4-2-3-1을 사용하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계속 흔들리며 한 명이 전진 차단을 시도할 때 전체 블록이 비틀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직선 패스를 한 번만 성공시켜도 라인이 쉽게 갈라지고 골키퍼와의 1대1 장면을 허용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전방의 조맨이 마저는 버티는 역할을 맡지만 팀 전체가 지나치게 내려서며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효과가 제한됩니다. 치타의 슈빌리도 돌파 능력은 있으나 후방 전개의 질이 낮아 장점을 살릴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트라오레가 전진 차단을 시도하지만 뒷공간 연계가 맞지 않아
세컨볼 경쟁에서도 불안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끊기고 수비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서 전술적인 완성도와 안정감이 모두 떨어진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기반으로 중원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상대 블록을 흔드는 데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덴벨레는 오른쪽에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두 명을 동시에 끌어내고 바르콜라는 반대편에서 넓은 위치를 잡았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공격 옵션을 만들어냅니다. 중원의 파비안 루이스는 왼발 전진 패스를 통해 리듬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이강인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좁은 공간을 탈압박한 뒤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조합은 메스의 불안정한 라인 컨트롤을 정교하게 파고들기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강한 전방 압박으로 메스의 후방 빌드업 실수를 유도해 곧바로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스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중거리와 패스 선택폭에서 PSG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전력 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팀 구조와 전술 완성도에서 격차가 큰 매치업으로 메스는 수비 라인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직선 패스 한 번에도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비고 내리면 중거리와 세컨볼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 안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면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과 침투,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의 패스 선택이 결합해 메스의 어긋난 간격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PSG의 점유와 찬스 퀄리티가 누적되고 메스는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과 간격 유지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체 카드 차이도 PSG가 월등해 후방 공격 압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반면 메스는 버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메스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변수일 뿐 전체 흐름은 PSG가 점유와 공간 활용해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파리 FC 툴루즈입니다. 파리 FC는 4-3-3을 사용하지만 후방 빌드업에서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이 매끄럽지 않아 상대 압박만 있어도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센터백과 6번 자원이 압박을 받을 때 몸 방향을 돌리기보다 정면으로 공을 받았다가 무너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전방의 제벨스는 체격과 버티기 능력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케발도 측면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고립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카마라는 세컨볼에 관여하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안전지향적이어서 공격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서드에서의 크로스와 슈팅 선택도 조급하게 나와 결정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지속됩니다.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업 불안이 경기 전반에 걸쳐 리스크로 작용하는 팀입니다. 툴루즈는 3-4-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마그리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각을 잡아 상대 첫 터치를 유도하고 공을 빼앗으면 즉시 슈팅 찬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호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 패스와 컷백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고 소호원은 전방과 뒷공간을 오가며 세컨볼 경쟁력과 침투를 동시에 가져갑니다. 중원 라인은 탈압박과 원터치 패스로 전방 압박을 효율적으로 벗어나며 윙백과 센터백이 안정적인 레스트 디펜스를 구성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상대 실책을 빠르게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고 빌드업 퀄리티가 낮은 팀을 상대로 매우 유리합니다. 툴루즈는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지 않아도 전방 압박과 전환만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이 불안한 파리 FC와 전방 압박과 전환 상황에 강한 툴루즈의 맞대결입니다. 파리 FC는 센터백과 골키퍼가 압박에 쉽게 무너지며 전방의 제벨스와 케발에게 공이 전달되기도 전에 빌드업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툴루즈는 마그리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보호와 소어가 측면과 뒷공간을 동시에 활용해 실책을 공격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로 라인을 넘어가는 직선적인 전개가 가능해 파리 FC의 미드필드를 효과적으로 건너뜁니다. 파리 FC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침투가 나오면서 스코어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원정팀이 실수를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마 라치오입니다. 파르마는 3-4-3을 기반으로 빌드업과 점유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펠레그리노는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하지만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오르도네스는 전방에서 침투와 수비 라인 사이 공 끊기를 담당합니다. 윙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1차 압박이 끊기면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립니다. 베르나베는 플레이메이커로 전환을 주도하지만 공을 잃으면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팀 전환이 지연됩니다. 결국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뒷공간 노출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갖춘 팀입니다. 라치오는 4-3-3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 속도와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수비 뒤 공간을 꾸준히 노리고 자카니는 안쪽 침투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활용합니다.
피사요 델레 바시로는 박스 투 박스 성향으로 전진 드리블과 압박 탈출 능력이 뛰어나 전환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라치오는 공을 빼앗는 순간 빠른 전진 패스와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결정적 찬스를 만들며 후반에도 교체 카드로 측면과 이선을 강화해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속도를 활용한 공격이 파르마 수비의 고질적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전환이 느린 파르마와 공수 전환과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우위에 있는 라치오의 대결입니다. 파르마는 홈에서 빌드업과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볼을 잃은 직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라치오는 자카니와 카스텔리아노스가 빠른 침투와 라인 뒤 러닝을 통해 파르마 수비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가 전진 드리블과 압박 탈출로 전환을 연결하면 수적 우위를 만들어 공격 숫자를 늘리기 쉽습니다. 파르마가 빌드업에 성공하는 장면도 나오겠지만 작은 실수마다 역습 위험에 노출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치오는 교체 카드와 전환 속도를 활용해 공격 강도를 유지하며 결정적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 칼리아리입니다. 아탈란타는 3-4-3을 기반으로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윙백 운영으로 상대 박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스카마카는 박스 안에서 단 한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들고 델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로 수비 사이를 파고듭니다. 파살리치는 세컨 라인에서 박스 안 침투와 세컨 찬스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더블 볼란치와 윙백이 볼 순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칼리아리 블록을 흔드는 패턴이 특징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박스 안 숫자 우위를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4-3-1-2로 중앙 밀집과 투톱을 활용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보렐리는 전방에서 등지기 플레이를 활용하고 폴로른쇼는 박스 투 박스 성향으로 공수 전환을 수행하지만 간격이 벌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에스포지토는 이선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시도하지만 윙백이 전진하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강한 침투와 세컨라인 가담이 좋은 팀을 만나면 수비 블록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조직적인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칼리아리의 불안한 라인 간격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를 축으로 이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꾸준히 만들어갑니다. 데케텔라에르의 전진 드리블로 수비 사이를 파고들면 칼리아리 라인의 브리치로 결정적 슈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파살리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면 수비가 박스 안으로 쏠리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칼리아리는 역습과 세컨볼을 노리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아탈란타의 공격이 한 번에 두 줄을 깨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의 템포와 패턴이 살아나면서 슈팅과 유효 슈팅 격차를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 쾰른입니다. 레버쿠젠은 3-4-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시크는 박스 안에서 포스트업과 제공권을 활용하고 텔라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전진 드리블로 수비 뒷공간을 겨냥합니다. 안드리히는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세컨드 볼을 정리하며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쓰리백과 중원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1차 압박을 끌어낸 뒤 직선적 전개와 측면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시크와 이선 자원들의 연계가 위협적입니다. 쾰른 역시 3-4-3을 사용하지만 전방 압박 후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느려 터지는 문제가 뚜렷합니다. 윙과 공격형 자원이 과감하게 라인을 깨고 들어가지만 중원 라인이 제때 따라오지 못해 허리가 비는 장면이 많습니다. 빌턴은 박스 안 침투와 돌파가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 시 부담이 있고 카민스키는 전개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마르텔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려 하지만 전방 라인이 올라가면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역습 위험이 커집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순간 집중력이 흔들리면 취약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커버에서 레버쿠젠이 구조적 우위를 가진 매치업입니다. 레버쿠젠은 안드리히가 중앙에서 세컨드 볼을 정리하고 텔라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작하며 시크와 연계의 수비 블록을 흔듭니다. 쾰른은 전방 침투,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느려 볼을 잃으면 역습에 취약하고 공격 패턴이 직선적이어서 읽히기 쉽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쾰른의 압박 강도와 복귀 속도가 떨어지면 레버쿠젠은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찬스를 선택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전술 상승과 체력, 전환 속도를 종합하면 레버쿠젠이 홈에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